안녕하세요. 저는 그 구조와 사례 분석으로 보고서 작성법 이해하기에 대한 강의를 맡은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준비단에서 지금 유보통합 전략 담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요새 부쩍 시간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장, 그리고 단어, 그림, 어떤 그런 것들조차 모두 다 어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떤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만 얻어가도 그 강의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특별히 제한은 안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뭐 한 시간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은 없이 그냥 쭉 연달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채팅창에 네, 보통 2시간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네. 그, 유영철, 강원이라고 하신 거면은 강원도 쪽이신가요? 네.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들으시나요? 저는 인천에 계신 분들만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네. 전국 단위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네. 유영철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차례입니다. 크게 저는 오늘 강의를 3개 파트로 나뉘었는데요. 음, 일단 이 기획력, 첫 번째 파트는 이 기획력 향상 사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획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보고서 종류별로 5가지 제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문득 제가 과거에 했던 업무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업무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뭐 교육환경 평가라든가, 또 학교용지 매입, 또 뭐 교과용 도서 인정 승인, 또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이런 업무들이 이제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야들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거는 좀 사례 발표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항상 사례 발표가 가장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종류별로 직접 제가 고민하며 이 만들었던 이 보고서를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공유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두 번째 이 사례 부분은 그 부분을 직접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보고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담겨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의 종류별로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요약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요약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의 2건, 또 중앙부처 단위의 보고서 2건,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보고서 1건, 그래서 총 5개의 요약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은 얼추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의 순서는 사고,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 보고서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있고, 우리가 만드는 보고서들은 이 5가지에 다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보고서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요약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마지막 부분은 이 요약보고서 작성법, 요약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면 앞서서 이제 저희 그 진행자분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 사람이 뭔데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할까? 이제 좀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아이 4명의 아빠입니다. 어, 음, 다행히 이제 저희 아내는 한 명이고요. 집안에서는 저는 좀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회사에서는 제가 전문 행정가의 삶을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이덴티티를 보고서 쓰는 아빠로 제가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자꾸 목이 메어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SNS 활동을 합니다.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제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 또 전문성 향상, 뭐 이런 여론 조성 이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경기교육 행정 포럼이라는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좀 함양을 해서 지난 2개월 전에는 공무원 보고서 글쓰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책에 다 꽉꽉 이렇게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획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기술 첫 번째는요, 제로 베이스 생각 습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이 처음에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이게 어려운 문제이거나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하거나 또는 새롭고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 도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보고서에는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담는 것이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생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올바른 목표, 그리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제로 베이스 생각 습관을 어떻게 기르게 됐냐면, 종종 저는 좀 TF에 참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TF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F를 참여하게 되면은 힘든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 에너지 소비가 좀 심하고요. 이 생소한 분야라는 거는 그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나 배경 지식이나 마인드 형성 이런 게 이제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 TF 참여의 특성상 본인 업무 외에 또 추가로 시간을 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담당자의 사고 수준을 이렇게 뛰어넘는 이 사고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TF 참여에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자신의 업무 역량이 이제 강화됩니다. 이 업무 역량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 자신이 얼마만큼의 경험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다양한 분야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넓은 이 시야를 좀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TF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사고하는 습관을 좀 제가 기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습관을 갖고 고민하다 보면은 의외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업무 담당자는 해당 분야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는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왜라는 이 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그 비전문가 또는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어떤 이런 TF의 회의를 계속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해결책을 이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다양한 영역을 좀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고력, 이게 좀 이거를 좀 기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는 그 ETF를 참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로 베이스 습관을 좀 기를 수 있었고요. 결국 이 제로 베이스 생각 습관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수많은 이 Y를 품고 있으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이 생기고 또 개선 방향을 이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네, 직접 이 사례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이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력 향상을 위한 사고 기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냥 써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력이라는 거는 생각 정리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 정리의 기본은 저는 일단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거는 곧 뇌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행정 경험상 저는 누구한테나 누구에게나 어떤 잠자는 거인이 숨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의 뇌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의 각 부위하고 연결된 이 뇌의 해당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험하셨겠지만 잠자기 전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간절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나면 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영화를 보다가 어떤 유레카를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친구와 또는 직장 뭐 선후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별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친구가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그 머릿속 생각들을 종이에 이제 적고 나면 우리의 뇌는 종이에 적힌 내용에 기반을 해서 다시 또 어떤 이 생각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에 적지 않으면 사고를 이어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저한테 이제 좀 더 어떤 내지는 또 기획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한테 이제 자문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막역한 사이도 있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좀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이 기획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또 뭐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기관장이나 부서장 의견은 뭐예요?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제가 막 던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이런 걸 제가 모두 다 듣고 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 보고서 작성자가 어디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그 생각의 깊이를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서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생각이 깊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얼마나 깊고 넓게 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설을 세운다거나 또 뭐 시뮬레이션 사고를 한다거나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또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실은 수시로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이제 좀 질문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자문을 요청해 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간혹 가다 보면 대답을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사실 자명합니다. 그 생각이 아예 없으시던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어본 것들을 포함을 해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문서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해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나보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덧붙여 말하냐면, 문서를 작성하다가 생각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A4 용지나 아니면 뭐 태블릿의 노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요.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저한테 자문을 요청해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눈빛이나 어떤 그 자신감을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눈빛도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또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마치고 나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레파토리 항상 똑같긴 한데 이 머릿속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이게 못 보던 것도 보이고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강의할 때마다 이제 이 수강생 하시는 분들한테 수강생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그냥 써보셔라. 펜을 들고 그냥 종이에 한번 그냥 써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획력 향상 우리 그 사고의 기술 이제 세 번째는 이 가설 세우기입니다. 가설 세우기. 근데 이제 가설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자연, 그리고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같은 공무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을 이제 할 때 가설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왠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뭐 대학교 때 배웠던 거죠. 왠지 이 가설을 쓰는 거는 뭐 통계적 방법, 또는 뭐 과학적인 어떤 이런 연구 방법, 논문 이런 거 쓸 때만 이 가설을 세운다 이런 선입관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설을 사실 세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설을 구체적으로 저는 문서화하지만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임시로 세운 이론, 이 가설을 보고서 작성할 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설을 하나 세우고 나면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나면 이게 채택을 하면 그게 가설로서 이제 어떤 그 의미 있는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가설이 또 왜 필요하냐면 나뭇가지를 보지 않고요. 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이고 좀 개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가설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Y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지라는 이런 어떤 물음이 가설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시뮬레이션 사고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을 계속 그려보고 여러 변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상황을 막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가설을 막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전략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략 사고라는 거는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공간, 적절한 힘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항상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근데 이러려면은 입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걸 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이 담긴 어떤 이런 그래야지만 통찰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기획 보고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 가설 세우기에 대해서. 음, 이거는 이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통시장에 화재가 막 나서 몇몇 분들이 좀 돌아가시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근무하는 전통시장과라는 그 부서에서 이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통시장에 이제 화재가 많이 나니까 이 화재 재난 예방 특별 강화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본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서 그 각각의 문제점별로 이제 대책을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가설이 적절한지 뭐 시범 운영을 한다든가 또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내지는 뭐 FGI 전문가한테부터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논문이나 연구 용역 자료를 한번 보고서 대입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첫 번째 가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탈자네요. 단기적으로 가칭 화재 안전 지킴이를 위촉해서 상시 순찰한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람을 뭐 이렇게 시켜서 업무를 분장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전 지킴이가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화재가 예방이 될까? 요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설에 대한 분석은 이 화재 안전 지킴이하고 화재 발생 건수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어떤 국가 쪽 차원에서 어떤 연구 영역 논문이 있다든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거든요. 또 이거는 이제 화재 쪽인데 사실은 이 안전지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쪽에서 있었던 건이었잖아요. 이 범죄 안전지킴이 제도하고 이 효과성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정책 연구자료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면 이런 걸 다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가설이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들면 요거를 우리의 보고서에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설 두 번째요. 중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상인, 또 지방자치단체 양간의 비용을 분담하는 거예요. 비용을 분담해서 시설을 교체한다.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법령상 누구한테 기부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비용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이게 과연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가능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이 비용을 지원해야 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략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 철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전체 시민이 아니라 일부 시민한테만 한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이게 행정 철학상은 정당한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이걸 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도 이제 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각각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별로야. 그럼 이건 채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보고서를 쓰는 단계에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다가 분석하다가 이 가설은 채택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없애고 채택된 가설들은 쌓아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버리고 유사한 거는 다시 또 묶어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보고서를 쓰는 이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렇게 검증된 가설은요. 그래서 보고서의 어떤 추진 계획이나 해결 방안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검증을 했잖아요, 아까. 그럼 그런 검증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어떤 근거나 예시 자료, 이런 거는 이제 보고서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예시, 이렇게 설득력 있는 논거 자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한 근거나 예시 자료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결재권자는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때 정말로 품질 좋은 그런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획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기술 네 번째, 5Ys입니다. 5Ys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보고서라는 게 어떤 문제점 발견, 그리고 해결 방안 마련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공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본질을 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냥 단편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단편적인 겉에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그 겉에만 드러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랄까요? 좀, 보고서가 좀 얇다? 저는 그래서 이 내공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해결 방안에서 본질을 찾아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 본질을 어떻게 찾아내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본질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왜, 이 왜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유를 이제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 5Y즈고요. 이 5Y즈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을 찾을 때 이 왜라는 질문을 5번만 하면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획 보고서나 어떤 사고력, 또 생각 정리, 뭐 생각법 이런 분야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또 외국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미국 워싱턴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리석이 자꾸 부식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수박 겉에 있는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내기 위한 5Y즈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질문. 왜 기념관의 대리석들이 빨리 부식되는가? 답변이 이제 찾아보는 거죠. 답변을 찾아보니까 대리석을 세제로 막 자주 닦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대리석이 부식될 만큼 세제로 자주 닦냐? 그럼 이제 답변을 찾아보니 비둘기들이 이제 배설물을 여기다가 배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근데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질을 안 찾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또 Y라는 물음을 갖지 않으면 비둘기를 쫓아낸다, 이런 해석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기념관에 비둘기가 오는 거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답변이 비둘기 먹잇감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럼 기념관에 이렇게 거미가 많은 거야? 답변. 해가 지기 전에 다른 곳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그 불빛 때문에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이 이제 몰려든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제. 왜 해가 지기 전에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냐? 답변.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 본질적인 해결은 불을 켜는 시간을 늦춤으로써 대리석이 부식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대요. 만약에 어떤 당장 눈앞에 대리석 보수 공사만 진행을 했다면 분명히 이 부식은 계속됐을 거고 재호는 계속해서 낭비가 됐을 거라는 거죠. 이게 5Y즈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입니다. 좀 재미없죠?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이어서는 조금 더 예, 좀 덜 재미있습니다. 덜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 기획력 향상을 위한 사고 기술 다섯 번째는요, 카테고리화예요. 카테고리화.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주화라는 말도 쓰고요, 유목화라는 말도 쓰고, 또 그룹핑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카테고리화라는 거는 나열된 정보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묶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일정 기준으로. 지금 이 그림 보면 뭐 분홍 색깔 포스트잇끼리 뭉쳐놓고 파란 색깔 포스트잇끼리 뭉쳐놓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 이걸 이제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카테고리화 작업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뭐 작게는 우리 사람 성격을 구분할 때 쓰는 MBTI라든가 뭐 혈액형 이런 게 이제 작게는 이런 것도 이제 카테고리화한 거고요. 또 국가를 우리가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 유럽
뭐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또 사실 범주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카테고리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세상을 인지할 때 왜 카테고리화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유는 자명하죠. 이게 결국은 이 뇌의 인지적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뇌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복잡한 거 사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나열된 정보를 막 이렇게 막 너무 세부적으로 나열됐다. 이러면 우리 이거 쉽게 이렇게 인식하거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하나씩, 두 개씩, 세 개 이렇게 막 묶어 넣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서 작성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결제권자의 인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둬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어떤 작게 보라는 게 아니고 MEC 여기 보시면 상호 배타적이고 총체적인 포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중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모자르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하고 누락 이런 게 없는 이런 어떤 부분 집합을 통해서 개념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 거다. 이런 사고를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정책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예산도 충분히 있고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어떤 이 홍보 매체를 한번 다 검토해봐 이렇게 한번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뭐 신문만 광고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산 충분하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홍보 매체 구분 없이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정책 홍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막 10개, 20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화를 해서 나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인쇄물, TV, 또 인터넷 포털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때 라디오를 누락하면 안 되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시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 더 하나 더 볼게요. 혹시 이제 막 이런 경우 있는데 우리 어떤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법상 어떤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만약에 검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건 사실 크게 한 6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신의 성질의 원칙에 위반했는지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6개의 항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평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빼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특정 항목을 이제 누락한 거죠. 이렇게 누수가 있는 보고서는 미시하지 않은 보고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카테고리화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화라는 거는 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의 기준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이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게 더 빠르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복잡한 정보나 어떤 이런 문제를 구조화해서 정리할 때도 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제권자 입장에서는 이런데요. 만약에 이제 이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카테고리화를 했을 때의 장점이 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음, 보고하는 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더라고요. 어떤 규칙 없이 어떤 이런 정보를 막 나열하는 거는 사실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속된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보호가 되려면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첫 번째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지루했는데요. 한번 이제 두 번째 이 보고서의 종류별로 구조하고 사례를 좀 제가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라고 이제 만약에 어떤 지시를 받으면요. 우리는 종종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구조 고민이거든요. 구조, 스트럭처. 근데 보고서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이 전략이 바로 저는 보고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명확한 보고서는 어떤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의 목적이나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또 전달할 수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시간하고 노력도 절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보고서의 구조, 이 구조는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 종류는 크게 5가지로 제가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모든 보고서는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보고서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인가요? 뭐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평택에 강의를 한번 나갔어요. 저희 경기도에 평택시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정책 보고서를 잘 쓸 기회가 없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맡은 보직에 따라서 그 보고서의 종류가 좀 이렇게 치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보고서에 대한 어떤 니즈도 많이 있었어요. 알고 싶다라는. 근데 정책 보고서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러면 이 정책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기획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본 소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보고서의 기본 서식을 보시면 추진 배경이 처음에 나오고요. 이제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추진 계획, 향후 계획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려고 할 때 그냥 하라면 어렵지만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그 이름 딱 써 있으면 자기 이름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진 배경이라고 딱 해놓고 나서 추진 배경을 막 써요. 현황과 문제점 딱 그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 현황과 문제점 막 써요. 그러면은 되게 이미 딱 구조화가 돼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자료만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서식이 추진 배경, 현황과 문제점, 추진 계획, 향후 계획 이렇게만 쓰면 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수도 있죠. 보고서를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책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 추진하는 보고서를 정책 보고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재권자를 결국은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고서라는 거는. 그러려면 그 정책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가 먼저 나와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추진 배경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거를 이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 궁금한 게 뭘까요? 결재권자는? 그럼 제가 만약에 결재권자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구나 싶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조직 현황이 뭐야? 그리고 문제점은 또 뭐야?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거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 그럼 우리 조직의 현황은 이렇고 문제점은 이렇구나. 문제점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결재권자예요. 제가 교육감이에요.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뭐 인천광역시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3개가 있었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게 궁금하냐면 계속 머릿속에 이제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그 문제점 3개 어떻게 추진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청은 그러면 어떤 게 또 궁금할까요? 아, 이렇게 이 아까 이 문제점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개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하는구나라는 거를 딱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할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궁금하냐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몇 월 달부터 며칠부터 뭐 할 건데 어떻게 진행할 건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향후 계획입니다. 이 어떤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구조, 그리고 구조가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 있던 이런 구조는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결재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이 구조가 대체로 저는 이 정형화돼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어떤 논리 흐름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보고서에 대한 기본 서식은 추진 배경, 현황과 문제점, 추진 계획, 향후 계획이다. 이게 이제 기본 서식이면 우리의 현실은 이 기본 서식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럼 정책 보고서의 종류 중에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 또 계속해서 옛날부터 매년 추진해왔던 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이런 정책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 서식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가 왜 이 다음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가 머릿속에 있다면 나머지는 다 변주 굴리는 겁니다. 다 변주 굴리는 거거든요. 기본 서식만 머릿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그때 그 사안에 맞춰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생각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거를 변죽을 올리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내가 설득당했을 때 그 어떤 그 논리적 흐름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식들은 다 그래 구조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다음은 이제 검토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저는 그냥 거의 하루에 한 두세 건씩은 쓰는 게 검토 보고서 같아요. 이 검토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뭘 검토를 하고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담은 게 문서가 이제 검토 보고서라는 거죠. 이제 먼저 기본 서식을 한번 보면요. 기본 서식은 검토 배경, 그리고 어떤 현황, 그다음에 그 과제별 검토 의견,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재권자한테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우리의 결재권자는 이 보고서 작성자가 나한테 이거를 왜 가져왔지? 맨 처음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딱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에 이거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딱 보고 나면 이렇게 이런 게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걸 검토했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현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검토 배경에서 나온 어떤 쟁점들에 대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검토 배경에서 또 다루는 게 내가 뭔가를 검토한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분명히 이 검토 배경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라는 거는 문제가 만약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세 가지는 결국은 해결 과제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러면 그 각각의 과제별로 검토 의견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과제별 검토 의견이 있는 것이고 반복되지만 그럼 그 검토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잖아요. 결재권자는.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이 검토 보고서의 구조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 기본 서식이 이해가 되면 당연히 어떤 건의사항 검토, 제도 개선 검토, 또 언론 보도가 난 것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다 이게 변주 굴리기인 거죠, 사실은. 변주 굴리기. 기본 서식만 머릿속에 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변주 굴리기입니다. 왜? 내가 이 검토 보고서를 만들 때 어, 시간과 장소와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본 서식을 그대로 대입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떤 보고서의 흐름에 맞춰서 변죽을 올리면 된다는 거죠. 검토 보고서의 구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상황 보고서 또 내지는 동향 보고서인데요.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대체로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고 배경, 또 현 상황 및 전망, 또 대응 방안 이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재권자가 이런 상황 보고서나 동향 보고서를 처음 맞닥뜨릴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도대체 내가 이 보고서 왜 읽어야 되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래서 현재 상황이 뭐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 및 전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지에 대한 것은 대응 방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이 최소한으로 좀 지켜져야지만 우리의 결재권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고서를 읽는 중에 자꾸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아웃인 거예요. 아웃. 물음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음. 다음은 이제 행사 보고서, 회의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 나가 보면 어떤 행사 보고서나 회의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 보고서나 회의 보고서는요, 행사 보고서요. 행사 보고서는 어떤 쟁점을 다루는 보고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 행사에 대한 개요에는 뭐가 들어가죠? 목적이나 뭐 일시나 장소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를 또 어떻게 그러면 시간대별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시간 계획이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표 형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보고서가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다. 기관장용이다. 이러면 기관장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를 볼 때, 만약에 어떤 상장을 수여하는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장을 수여하려면 미리 와서 동선은 어떻고요. 기관장님께서는 어, 자리에 앉았을 때 옆 사람하고 스몰 토킹도 좀 해야 되고요.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디 앉아야 될지 우왕좌왕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꼭 들어가야 될 그 발언은 이러이러한 문장들이 필요해요라는 거를 적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100점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행사 보고서나 회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관장용이 있고 또 일반적인 기본 서식 일반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구분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번거롭다 싶으면 이걸 또 합쳐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실까요? 음, 전혀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줌 강의보다는 제가 대면에서 하는 강의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사실 강의하다가 이 듣고 계시는 청중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쉬었다 하면 좋겠다고요? 아, 네,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유영철 선생님,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행사 보고서 했고 이제 결과 보고서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맨 처음에는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쭉 하려고 했는데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청중들이 좀 피곤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좀 쉬었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뭐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줌으로 하면 제가 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대면 강의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기본 서식은 이제 개요 부분이 나와야 돼. 이 결과 보고서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회의를 주관해서 열었어요. 그럼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게 결과 보고서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갔다 왔더니 그냥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한 출장을 갔다 온 결과를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다 결과 보고서 일종입니다. 보시면 결과 보고서의 기본 서식 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장 보고서였다 그러면 개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출장을 왜 갔는지 목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시 장소, 그다음에 그 출장지에 갔을 때 그 참석자는 누구였고 그 출장지에서 말 나왔던 주요 내용은 뭐였는지를 간략히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거 거기에 이제 개요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는 그래서 그 결과가 뭔데 핵심적인 그 결과의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행사든 출장이든 그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아, 시사하는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되는 거고 뭐 이건 안 적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과연 미흡한 점은 뭐였는지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 보고서라는 거는. 그리고 이 기본 서식이 머릿속에 왜 이런 흐름으로 작동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변주 굴리기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유영철 선생님께서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요. 이번에 이제 사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한 5분만 쉴까요? 몇 분 쉬는 게 좋으세요? 지금 한 40분, 42명 들어오셨네요. 웃지만 마시고요. 예, 크크크 웃지만 마시고 몇 분 쉬는 게 좋으세요? 9시에 시작. 그러면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